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9년 새로 들어와서 네 번째 주가 지나갔죠. 네 번째 주가 지나가면서 지난해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장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죠? 또 그동안 뉴스에서는 하도 이제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들을 앞질러서 주가가 상승하니까 적응이 안 되시는 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여하튼 지난주 셋째 주에는 이 세계 증시가 전체적으로 50일 평균의 저항을 돌파를 했었죠. 50일 평균 저항을 돌파하면서 1단계 저항이 이제 돌파가 됐죠. 그래서 이제 원유 가격도 돌파하고, 미국 뉴욕 시장도 돌파하고, 유럽 시장도 돌파하고, 중국 시장도 돌파를 했죠. 그래서 이런 저항 돌파한 후에 좀 더 강하게 움직이나 했더니, 지난주에는 전략 후강, 오전 주 초반에 조정을 받으면서 주봉시가 3선에 꼬리를 딱 맺히고 위로 다 올라오면서 이제 양봉을 만들어내긴 했는데, 신고가 갱신은 못했어요. 대체로 이제 거의 신고가를 겨우 넘어서는 수준 정도까지밖에 못 올랐어요. 왜냐하면 위쪽에 중기 추세선인 90일 평균선, 20주 평균선이 저항으로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마지막 주에는 세계 증시가 이 20주 평균선을 돌파하는 그런 이벤트가 나올 것 같아요. 20주 평균선은 중기 상승 추세를 기준하는 평균선이에요. 그 선 아래에서 움직이면 이제 중기 하락 추세, 선 위로 올라가면 중기 상승 추세. 기술적 흐름에서는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하여튼 이 주요 핵심 시장들이 대체로 원유 가격과 함께 20주 평균선을 돌파하기 위한 이런 체력 준비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나라 시장은 특이하게 지난주에 많이 올랐어요. 그죠? 20주 평균선도 완전히 돌파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런 미국이나 유럽이나 신흥국하고는 전혀 다르게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준 게 지난 한 주였죠.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첫 주에는 주가가 이제 조정으로 출발을 했죠.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나쁘게 나오니까 주가가 하락할 거라 생각하고 이제 기관들이 공매도를 잔뜩 치는 바람에 이틀간 하락 출발을 했었죠. 그런 이후에 상승 시작된 이후에 첫 주에도 강한 상승, 둘째 주에도 강한 상승, 셋째 주가 이제 그러니까 넷째 주죠. 넷째 주가 됐는데 넷째 주에 20주 평균, 여기에 있는 빨간 선이 20주 평균이에요. 자, 이 평균선이 돌파가 되면 주가가 상당히 길게 상승이 나와요. 하향이 되면 상당기간 조정이 나오죠. 그랬다가 이제 그래서 이게 이 중기 추세를 가름하는 이런 기준선인데, 이번 주에 이게 돌파가 됐어요. 예? 월화에는 조정을 받으면서 주봉시가 3선 바짝 갔더니 나머지 기간 동안에 위로 바짝 오르면서 이제 20주 평균을 돌파를 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양봉이 연속 3개, 양봉이 연속 3개인 경우는 이제 적산병 이렇게 얘기하죠. 통계랑 과거 주식하는 사람들이 통계상 양봉이 2개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오는 경우는 많은데, 양봉이 3개 연거푸 이어지면 그 다음에 상승으로 가는 확률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적산병 이런 말을 만들어냈죠. 적산병이 발생을 했어요. 20주 평균을 돌파하면 상승 추세가 계속되기 쉽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주초에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죠?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물론 이제 연간으로는
사상 최대 이익을 냈고, 사상 최대 이익을 냈으니까 이제 임직원한테도 보너스도 많이 주고 했는데, 문제는 4분기 실적이 3분기에 비해서 확 줄었다는 거죠. 그죠? 3분기에 매출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4분기에 꺾였죠. 꺾이고, 예, 전분기 대비 13%가 줄어들었어요. 영업이익은 31%가 줄어들었죠. 31%가 줄어들면, 뭐, 이익의 3분의 1이 툭 날아가 버렸어요. 되게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전분기 대비 매출이 줄고 이익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이런 전환점이 오면 실적 발표와 함께 쇼크다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거잖아. 어저께 뉴욕 시장에서 인텔도 실적이 쇼크다 그러면서 7% 빠져서 끝났잖아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실적이 쇼크다 그러면서 그냥 오르기 시작했죠. 오르기 시작해서 아주 급등을 하고 끝났어요. 그게, 뭐, 주가가 싸니까 이제 상승을 하겠지, 이런 생각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반도체나 이런 쪽은 1년 내에 지금 실적이 줄어들 전망이거든요. 왜냐하면, 어, 이 메모리 시장, 또 반도체 시장의 시장 전망을 하는 디램 익스체인지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메모리 가격에 대해서 전망을 하기를, 4분기에 메모리가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이닉스 실적이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2010 여기 이제 작년 끝나고 2019년 1분기에도 메모리 가격이 이만큼 빠지고 작년 4분기가 더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실적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올 2분기가 돼도 메모리 가격이 또 빠지고 3분기에도 이만큼 빠지고 4분기에 이만큼 빠져요. 그래서 작년 연말 기준으로 76.6달러였던 서버용,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용 디램 가격이 연말이 되면 한 45달러, 한 40% 정도 받는 걸로 이제 전망이 돼 있고. 이렇게 전망이 돼 있으면 앞으로 실적이 나빠지니까 주가가 내려가는 게 보통인데 외국인들이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격을 올려놨어요. 그럼 왜 그러냐 봤더니 아마도 또 작년처럼 옵션 시장에 아주 큰 게임이 붙은 것 같아요. 작년에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좋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내국인들, 개인하고 기관들은 주가가 오르는 쪽에다 콜 배팅을 했죠. 콜옵션을 사고 풋옵션을 매도하고 이런 배팅을 했는데 이제 실적이 나쁘니까 삼성전자도 쇼크 수준의 실적을 발표했고 SK 하이닉스도 쇼크 수준의 실적을 발표했고 미래 전망치도 나쁘고 애플도 실적이 나쁘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개인하고 기관들이 이거 주가가 하락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신권이 뭐 콜 매도 포지션이 뭐 잔뜩 늘어나 있고 이 기관들 전체 이에 콜옵션 포지션이 전부 매도 포지션이에요. 콜옵션 포지션. 또 일반은 여기가 이제 20주 평균선이 지나가는 자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20주 평균에서 이제 주가가 꺾이겠지. 저항이니까 밑으로 내려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배팅을 했는지 저 가격대 277.5와 280 가격에다가 한 7만 계약? 그죠? 6만 5천 계약 정도를 매도 포지션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 매수 포지션 가지고 있는 데다가 여기다 이제 매수 포지션을 이게 한 7만 계약을 딱 샀죠.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서 여기들은 이제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가가 올라가면 이익을 보는 포지션으로 투기를 하고 국내 기관과 개인들은 내려가는 게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배팅이 진행이 되고 이
판돈이 매우 커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시가총액 1위 종목은 2위 종목,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3위 종목, 4위 종목은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이런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끄집어 올리면서 오히려 가격 상승을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보면 그동안에는 뭐 조금씩 사면서 이렇게, 이게 전기전자업종이에요. 전기전자업종을 누가 얼마나 샀는지를 나타내는 표예요. 이렇게. 그동안은 외국인들이 전기전자업종을 쭉 사면서, 뭐 많이는 안 샀죠. 사면서 이제 상승을 시나브로 이끌었는, 반등 정도로 이끌었는데, 지난주 중에 종합주가 지수가 20주 평균, 이 저항이에요. 여기를 넘어서면서 이제 이게 상승으로 가느냐, 이제 반등했다 빠지느냐, 이런 갈림길이니까, 여기 중요한 갈림길인데, 이때 개인들이 콜옵션 매도를 잔뜩 걸어버리니까,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사놓고, 여기서 이제 물량전으로 가는 거죠. 목요일 날 전기전자만 4천억을 샀어요. 또 금요일 날 주가가 하이닉스가 5% 이상 올랐는데, 이날 8천억 정도 매수 중에 전기전자만 6,900억을 샀어요. 근데 뭐 개인 기관 매도하는 거는 싹 쓸어가지고 위로 올려버린 거예요. 외국인들이 주식을 몽창 샀으니까, 많이 샀으니까 이게 뭔가 호재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들이 장기로 크게 오르는 주식을 살 때 저렇게 한꺼번에 많이 샀는지, 아니면 빼면서 샀는지. 외국인들이 장기로 크게 갈 주식은 주가를 빼면서 사요. 대부분 지루하게 맞춰놓고 사지, 저렇게 한꺼번에 많이 사지 않아요. 대부분 천정을 만들 때 주식을 저렇게 사거든요. 왜냐하면 선물을 사가지고 저렇게 매수를 하면 지수가 오르면서 선물이 이익이 나고, 저렇게 오른 가격에 다시 선물을 매도하면 또 올라갈 때 먹지만 내려갈 때 또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 주가 선정을 만들 때 외국인들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주식을 한꺼번에 많이 사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 거를 감안을 하면 아마 이렇게 반도체를 끄집어 올리고 있는 것은 옵션 시장의 이런 강한 특이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사실은 여기가 20주 평균선 지나가는 자세, 이 저항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 이게 갈림. 근데 개인들은 이제 당연히 이쪽으로 갈 걸로 콜옵션 매도를 잔뜩 늘린 거고, 외국인들은 그걸 사가지고 하루 이틀 올려버리니까 이제 완전 승패가 갈린 거죠. 외국인 물량을 못 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연기금, 투신, 기관 다 달라붙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외국인이에요. 그 물량전을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시장이 강한 흐름이 됐다. 현재 포지션은 이래요. 물론 어제 외국인들이 콜옵션 차익 실현을 상당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금요일 날 콜옵션 뭐 차익 실현도 많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포지션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국인의 이익이 잔뜩 증가하는 포지션이고, 내려가면 기관은 손실이 나고, 기관은 하락해야 이익이 나는 포지션이에요. 옵션만 이렇고,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선물도 외국인은 이 방향으로 불어놓고 있고, 기관은 이 방향으로 불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사이에 파생상품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대치 국면을 만들고 있는데, 외국인의 저런 물량 동원 능력으로 봐서 저런 흐름이 2월 만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쪽이 아주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는 하락하는 쪽으로 배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할 때 그가 많이 하락하면 옵션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하락하는 방향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외국인이 상승 방향으로 이렇게 포지션을 취하고 가면 위로 급등시키는 이런 변동도 나와요. 곡선에서 양방향 똑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움직여요. 근데 전기전자 업종은 그동안 이제 급하게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이
20주 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상승을 했지만 60주 평균선이 또 강한 저항이거든요. 이미 60주 평균선은 여기서 이제 뚫고 올라와서 꺾였잖아요. 추세가 하향이잖아. 하향하는 추세에 올라와서 닫고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60주 평균선이 어딘지를 보고 거기서 이제 반전되는 걸 잘 봐야 돼요. 그 60주 평균이 지나가는 자리가 천정에서 바닥까지 빠진 가격의 딱 절반 정도 반등하는 자리. 그래서 이 전기전자 업종은 여기서 이제 거동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파생상품이 취급하시는 분들은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근데 종합주가지수가 삼성전자만 가지고 올랐냐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외국인 그 주식 순매수는 전체 순매수 물량이 80%가 전기전자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하고 2위만 집중시켜서 지수만 끌어올린 거예요. 외국인들에서는. 근데 시장 자체는 지수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이제 움직이고 있다.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효과를 빼고 똑같이 단순 평균으로 해서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지수를 구성하면 선물 그 결제 지수인 코스피 200하고는 다른 모습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공평하게 한 200종목 한 종목 일씩 가중을 한 거예요. 가중이 똑같은 거죠. 종합주가지수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시가총액만큼 곱해서 가중치를 높여준 차이가 있어요. 그래 요 동일가중 지수로 보면 전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 지수도 지난주에 20주 평균을 돌파해 있어요. 그래서 중기 상승 추세상 상승으로 진입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기 추세 상승 진입이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상승 추세 진입이 돼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다음 주에는 뭐 또 주 초에는 조정을 받아야 이제 아래쪽 선이 만들어지고 주말에도 올라야 양봉이 만들어지니까 양봉이 만들어질 때는 대체로 주 초에는 조정받고 주 후반에 가면 상승하고 이런 리듬으로 가요. 그런 리듬으로 가는데 여기가 돌파가 되면서 이제까지는 급락에 대한 반등 정도로 시장을 파악할 수 있지만 여기를 돌파해버리면 이거는 반등이 아니고 이제부터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약간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 변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일가중지수가 중기 추세선을 상승으로 올라서면서 신고가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죠? 신고가 종목이 지난 5일 동안 40일 신고가를 기록했던 종목에서는 565개, 60일 신고가를 기록했던 종목이 449개, 120일 신고가, 6개월 동안 매수한 게 전부 상승으로, 그러니까 이게 60일 신고가는 60일 안에 매수한 건 다 플러스 난다는 얘기예요.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120일 신고가는 대략 한 6개월 이전에 매수한 거는 전부 수익이라는 뜻이죠. 120일 신고가도 118개나 돼요. 그래서 전체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물론 뭐 소형주 뭐 이런 종목들도 신고가 종목이 많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또 여러분이 제가 기업 실적을 잘 분석해준 이런 기업들이 신고가 종목들이 꽤 많아요. SK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기아차, LG, 롯데케미칼, LG디스플레이, 현대건설, 현대제철, 한온시스템, 코웨이, 글로비스, 미래에셋, 대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업종에서 정말 경쟁력 있는 강력한 이런 기업들이 대체로 신고가를 내고 오니까 시장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런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에 다 이렇게 이제 실적 차트로 분석을 해드렸죠. 그러면 어느 기업은 경쟁력이 있으니까 길게 가져갈 종목, 어떤 기업은 장기 종목, 어떤 종목은 단기적으로 사타파라타 할 종목, 어떤 종목은 갖고 있어서는 안 될 종목, 쳐다보지 말 종목 이렇게 이제 구분을 다 해줬는데
꽤 좋은 종목들이 이게 신고가를 갱신하고 가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좋은 시장이 되고 있어요. 뭐, 이 종목들을 분석할 시간은 없고, 일단 뭐, 대충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다고 보여드리고, 나중에 이제, 뭐, 다른 방송 시간에, 내용들은 상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상승하면서, 정말 한 3개월 전부터 계속 수익이 늘어나는 종목들이 다 많아요. 그죠? 이때, 그, 작년 10월 달에, 주식이 바닥이니까 열심히 사라고 그랬잖아요. 5월, 10월, 11월 계속해서. 그때 산 종목들이 다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당시에는 산 게 굉장히 두려웠지만, 이 두려울 때, 그때 이제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샀던 종목들이 이제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고, 그때 주가가 하락할까 봐서 못 산 사람들은 지금도 못 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하락할까 봐서 못 사고, 지금은 올라갔다 또 빠질까 봐서 못 사고, 이렇게. 그래서, 매매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매매하지 않으면, 상황에 빠서, 상황에 따라서 오르는 걸 보고, 안심하는 걸 보고, 사겠다 하는 사람은 그 기회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시장보다 꽤 강하게 올랐어요. 2.52% 올랐죠? 미국 시장은 뭐 거의 똔똔이에요. 세 번째 주에 올랐다가 빠졌다가 나중에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겨우 뭐 약간 0. 몇 프로 정도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유럽 증시도 대체로 이래요. 상승했다가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 보여.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90일 평균이라는 중기 추세선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흥국 중에서는 한국, 터키, 브라질이 상승을 했고, 신흥국들도 대체로 그만했어요. 개발도상국,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태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바닥에 그동안 뭐 선진국 신흥국 올라갈 때 안 올라가고 바닥에 있다가 이제 고개를 쳐들고 상승을 시작하고 있어서 관심 둘만 하는 때가 됐어요. 자, 뉴욕 시장은 세 번째 주에 50일 평균 저항을 뚫고 올라왔고, 네 번째 주에는 90일 평균, 20주 평균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로 상승 못하고 머물렀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여기를 뚫고 올라오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20주 평균까지를 돌파하고 위로 움직이면 이때부터는 이제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유럽 지수도 마찬가지죠. 유럽 여러 나라의 대형주만 600개를 골라서 만든 지수가 스톡스 600 지수예요. 이 지수도 이때 20주 평균을 깨면서 하락이 꽤 깊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를 다시 되돌려서 이제 위로 뚫고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진통이 있는 곳이에요. 이게 뚫리면 이제 상승이 쭉쭉 이어지죠. 나중에 60주 평균선까지 뚫리면 이제 장기 상승 추세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문들이 50일 평균, 그 다음에 20주 평균, 60주 평균 이런 관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게 이 저항을 돌파하는 그런 위치로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중국 증시죠. 중국 증시가 사실은 작년에 하락을 주도했던 시장이기도 하니까, 이때 20주 평균 중기 추세를 꺾고 나서 하락이 쭉 이어진 뒤에 10월 달에 한번 돌파를 시도했지만 이게 다시 저항이 돼서 밀렸죠. 11월 달에도 한번 밀렸죠. 그리고 이제 갔다가 이제 다시 내려와서 지난주에 이 90일 평균선을 돌파하려고 몇 번 시도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내가 볼 때는 다음 주에 저거를 뚫고 올라가게 돼요. 이 저항이 뚫리면 중국시는 꽤 빠른 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특히 다음 주에 시장을 보는 핵심 키포인트는 중국 시장이
20주 평균을 뚫고 상승 추세로 진입하느냐 여부에. 뭐 여태까지 뭐 브라질, 인도네시아, 인도, 러시아 다 뚫었고 한국도 다 뚫었어요. 중국만 지금 뒤쳐져서 못 뚫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국은 하여튼 우리 신문에는 참 이게 악재가 많아요, 그죠? 제가 아까 중국에 대한 이 부정적인 사람 모아봤는데 뭐 이래요. 뭐 금가 폭등은 글로벌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다. 이게 중국이 문제가 있다. 뭐. 중국 경제 생산성 없는 성장으로 한계점에 도달했다. 중국 경제 위기다. 무역 전쟁보다 내부 위험이 크다. 중국하고 미국하고 부채 위기 어느 쪽이 더 크게 문제가 되는가? 중국 생산 소비 빨간불 위기가 확산. 뭐 이런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많이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죠? 중국이, 저 덩치 큰 중국이 저렇게 경기가 안 좋고 위기 상태라고 그러는데 무슨 주식을 사?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죠. 또, 뭐 다른 조건은 다 괜찮은데, 응? 중국의 위험만 없으면 주식을 사겠는데, 중국이 저렇게 위험하다고 하니까 저거를 뭔가 확인을 하고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멋진 뉴스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중국의 건설 자료예요. 여기 있는 이 자료는 녹색으로 이 그래프는 중국의 주택의 준공 입주 물량이 어때요? 입주 물량이 증가하다가 꺾여가지고 계속 줄어들고 있죠. 이것 때문에 중국의 집값이 오르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서울의 아파트가 입주가 줄어든다. 가격이 오르죠? 입주 물량이 많다. 2019년은 입주 물량이 많아 빠진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동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중국의 주택 준공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이 굉장히 커져요. 또 어떻게 되느냐? 주택 신축이 늘어나요. 이거는 주택을 새로 지으려고 신축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주택 신축이 줄었죠. 이 주택 신축이 줄면서 2014년, 5년, 뭐 이때 주가가 엄청 빠졌잖아요. 3년, 4년, 5년. 미국 경기는 좋았는데 중국의 주택 건설이 줄어들면서 원자재 가격 하락했지, 경기 민감주 주가 하락했지, 이게 많이 하락했던 거예요. 근데 2016년부터 주택 건설이 늘기 시작하더니 2018년에는 이렇게 늘어요. 어느 정도? 19.7%예요. 12월달 한 달 증가율은 23.5%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사 끝나는 돈 빼고 새로 신축하는 거를 포함해서 현재 공사 중인 물량은 요걸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은 이게 공사 중인 물량이 증가를 안 했기 때문에 중국 경제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신축이 들어가니까 이제 공사 물량이 증가하고, 이 얘기는 중국의 경기가 회복된다는 신호예요. PMI 회복된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왜 중국의 주택 건설이 중요하냐? 중국 건설 면적을 한번 보세요. 56억 제곱미터예요. 공사 중인 면적이 17억 평이죠. 17억 평. 자, 집 짓는데, 한 평 짓는데 얼마나 들어요? 한 400만 원 든다고 싶으면 이 돈이 얼마예요? 4, 7에 28, 4, 1은 4. 6,800조 원이란 말이에요.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얼마예요? 5천억 달러죠. 500조밖에 안 돼요.
중국, 미국 무역 전쟁 할 때 거기서 수출하는 총 물량이 500조 원인데, 중국의 주택 건설의 물량이 6,800조, 10배랍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주택 건설이 늘어나면 미국하고 무역 전쟁 하는 거 다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경기는 회복되게 돼 있는 거예요. 크기를 봐야지, 크기를. 어마어마한 물량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주택 건설만 있는 거고, 이 외에도 이제, 여기에 뭐, 오피스 건설, 또 상가, 이런 거 포함하면 면적이보다 훨씬 많아요. 이건 주택만 뽑은 거예요. 근데 이 주택 건설 신축 물량이 20%씩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는 이 물량이 적었으니까 경제가 6.5% 성장을 했지, 20% 공사가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 중국 경제가 6.5%만 성장할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볼 때, 중국 경제를 볼 때 괜히 미국, 중국 무역 분쟁 이런 거 보지 말아요. 그 뭐 소비재 그 뭐 몇 푼이나 된다고. 기껏 500조 되는 시장 가지고 그걸 봐요. 집 짓는데 6천, 7천조 원 정도의 이런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봐야죠. 그게 최종 상품으로 7천조지, 그게 중간 상품에서 계속 다리 건너서 판매되고 하는 물량을 합치면 어마어마한 물량이거든요. 이게 중국의 경기를 결정하고 전 세계의 제조업 경기를 결정하고 원자재 가격을 결정하고 또 집주는 데 필요한 산업, 기업들의 주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바로 이 중국의 건설 경기를 중점으로 해서 주식시장 세계 경제를 보고 여러분께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연관으로 보니까 아주 쉽잖아요. 그죠? 어느 신문에서도 중국의 주택 신축이 20% 늘어난다, 이거 호재다, 경기 좋아진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주식 분석하는 사람 중에 이거를 여러분한테 얘기해 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경제 분석하는 사람 중에 중국이 주택 신축이 20% 늘어난다, 이거 알려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6,700조 원의 어마어마한 이런 경기가 20% 성장, 그거는 20%가 아니죠. 6,200조 원, 요거는 이제 5점 몇 프로예요. 이 기성 면적은 6.3%예요. 11월 달에 5.7%였다가 6.4% 올라왔어요. 이게 신축이 20%니까 나중에 이게 이제 20%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원자재 부족이라고 돼 있고, 경기주들이 크게 오르는 그런 국면이 됩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경제를 보면 주식시장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 하여튼 뭐 오늘은 뭐 긴 시간은 아니니까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수요일 날 강의에서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또 한편으로는 중국에서 돈을 엄청 벌고 있죠. 세 번째 주에 돈 푼 게 1조 1,600억 위안을 풀었어요. 우리 돈으로 뭐 1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 풀렸는데, 23일 날에는 은행에 연구채 스와프를 도입을 한다고 발표를 했죠. 요거는 이제 은행이 연구채를 발행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은행이 자본을 확충을 하면 대출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죠. 그래서 은행이 쉽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연구채를 중앙은행에 채권하고 바꿔주는 이런 조치를 이렇게 공급을 해서 유동성을 또 풀 준비를 해놨고, 24일에는 TMLF 방식으로 해서 민간기업이 굉장히 지금 돈이 없거든요. 말라있거든요. 민간기업에 한 43조 원을 오늘 푸는 이런 공급을 했고, 1월 25일에는 지급준비율이 0.5% 인하되죠. 지난번에 1% 인하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0.5%는 1월 15일에 발표가 되고, 또 0.5%는 25일날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 이제 지급준비율 인하 때문에 중국의 유동성이 증가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로 가면서 중국에서 막 이 돈을 바켓으로 시장에다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건설 경기가 잘 가고 돈을 바켓으로 퍼붓는데 이 중국 지수가 위로 안 갈 거냐 이 말이에요. 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거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중국 증시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 중국 증시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겠죠. 여러분들께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라고 이렇게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상해종합주가지수가 지난주에는 이 저항을 돌파를 했어요. 그죠? 작년 2월부터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벽이 돼서 못 올라갔던 이런 저항이 있었는데 이 저항이 셋째 주 지나면서 돌파가 됐죠. 그래서 일단 하락 추세를 벗어났어요. 보다 확실하게 벗어나려면 아까 얘기했던 여기 20주 평균선, 중기 추세 기준선을 뛰어 올라와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헤딩만 해놓고 끝났어요.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위로 이제 올라서면 뭐 주초에 좀 쉬었다가 주말에는 이제 2월달에는 쉥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 중국 시장이 움직일 때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뭐 철강, 조선 이런 것들이 화학 이런 것들이 쉽게 움직이죠. 옛날에 2003년에서 2007년 이렇게 주가가 오를 때 철강, 화학, 조선 이런 것들을 중국주라 그랬잖아요. 왜? 중국 경기가 좋아질 때 올라가는 주식이라 그래가지고 중국주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중국 경기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어제 이제 금요일 날 금속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어요. 금도 상승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산업용 금속, 철강이나 구리 이런 것들이 상승하면서 종합지수가 20주 평균을 안 뚫었는데 금속지수는 20주 평균을 뚫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금속지수가 2.19% 상승했는데 뭐 흐름들이 상당히 좋아요. 원유펀드는 좀 덜 올랐고 가스펀드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지지선이니까 이제 올라갈 준비 다 돼 있고 철강업황에 관계가 되는 석탄은 계속 오르고 있고 대체에너지인 태양광은 날아가고 있고 풍력발전도 날아가고 뭐 대체에너지 펀드 그다음에 이제 기초재료 목재 금속하는 제초재료들이 이로 이제 뛰쳐 올라왔죠. 2.1% 올랐고 그 다음에 목재가 작년에 하락했다가 이제 급등하고 있죠. 그 구리도 이제 그 지지선 되는 자리에서 딱 지쳐 올라왔고 철강도 여기 지쳐 올라오면서 어제 아르셀로미탈이 7% 올랐어요. 포스코도 상당히 올라오고 끝났죠. 금속 가격 펀드 DBB인데 이것도 이제 1.95% 올라가면서 신고가로 착 치고 올라가죠. 금속주들이 일단은 뭐 강세로 하고 있어서 다음 주에는 금속주들이 전반적으로 뭐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금은도 상당 기간 조정을 받았었는데 다시 신고가죠. 금펀드 신고가. 은펀드는 뭐 전고점 근처에 있고 백금펀드 여기 매집봉 만들어 놓고 다시 상승 시작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금광펀드가 링인데 금광펀드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귀금속 펀드 뭐 금광 업체들도 제일 오르고 있고 그래서 귀금속, 산업금속 이 금속들이 제일 위로 올라가고 있다. 이게 이제 지난주 미국 장세의 특징이고 대신 에너지 가격은 좀 덜 올랐어요. 에너지 가격은 덜 올라서 원유 가격이 헤드앤쇼더 만드는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여기 이제 50일 평균, 60일 평균 뭐 이게 아직은 더디고 있는데 아마도 이렇게 이제 움직이지 싶어요.
이게 움직이면, 화학주들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죠. 화학, 정유, 석유주. 금요일 날 뭐, 외국인들이 화학주도 아주, 평소하고 다르게 상당히 많이 사던데, 뭐 이런 흐름들이 대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의 석유화학들, 네덜란드, 미국, 이게 다, 여기 지지권에 다 와 있어요. 상승할 준비가 다 되고 끝났죠? 이렇게. 예, 여기 올라가서 체력 비축하고 다시 튀고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가니까 네덜란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예, 미국,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이래요. 그중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사갖고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중국 석유. 이거 배당이 지금 가격에서 배당이 10%예요. 매년 배당이 10%씩 받을 수 있어요. 주가도 지금 장기로 보면 큰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노후에 자금 좀 먹고 놓고 싶다 그런 분들은 예, 중국 석유 사두면 배당만 받아도 10%는 올라가니까 1년에. 하여튼 석유주들이 다음 주에 관심이 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신흥국 주가지수는 뭐 이렇게 올라왔죠. 작년에 여기 예기 지지선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내려와도 그래서 계속 매수 전략을 제가 제시를 했었죠. 이렇게. 왜? 이거 맞고 이렇게 올라갈 자리거든. 이렇게 올라갈 자리가. 이렇게 올라갈 생각하면 여기서 내려오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10% 20% 해서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기가 됐겠지만 장기 추세를 보는 입장에서는 뭐 이런 흐름에서 이렇게 가는데 예? 여기서 뭐 내려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지체를 하거나 조금 지지선을 약간 깼다 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결국 예, 지난번 작년에 제시했던 대로 여기서 지지가 돼서 이제 상승이 시작이 되고 있는 흐름이에요. 앞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뭐 예상대로 되는 거예요. 2015년 말에 경기 민감주가 바닥을 쳤고 1차 상승 이후에 눌림목 조정을 거죠. 3파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4파, 5파까지 가야 끝나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이제 전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얘기 듣고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점검과 관리를 해가면서 거기에 알맞는 종목들을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1월이 되면서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클럽에서는 다음 주 이번 주 수요일부터 4분기 실적 발표 종목들의 이제 실적과 이제 전략을 해설을 할 거예요. 뭐 아시아제지 좋죠? 매출액이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고 이익은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좋은데 주가는 제 가격에 퍼 4,200 엄청 싸죠? 이런 기업은 주가 안 올라도 그냥 사가지고 가져가시면 되는 이런 좋은 기업이에요. 성문전자 매출액 92억에 7억에 이거 지금 기업도 아니에요. 이런 기업도 주가 잘 올라요 요즘에는. 지금은 이제 주가가 빠졌다가 위로 올라가는 유동성 국면이기 때문에 부실주들도 엄청 잘 올라요. 근데 이런 기업을 믿고 길게 가자면 큰 코 다쳐요. 이런 기업은 3월 결산 마치기 전에 얼른 먹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애당초 이런 기업을 안 건드리는 게 좋고요. 하여튼 성장도 매출도 성장 없고 이익도 뭐 성장도 없고 미래의 기대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기업이에요. 다만 주식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것도 뭐 기업 볼 거 없죠. 이런 기업도 이제 주가가 차트를 이쁘게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죠. 물론 이제 세력들은 바닥에서 모아서 저 위까지 개인들을 따라오게 해놓고 다 물량 풀고 나가버리죠. 포비스, TNC 잘 모르는 기업이에요. 아예 이런 기업은 관심을 안 둡니다. 최소한 이익이 한 분기에 20억 이상은 돼야 되죠. 아이리버 그죠? 매출이 좀 떴는데 이거 이익이 여태까지 10년 동안 이익 준 적이 없어요. 그죠? 주주한테 돈 벌어준 적이 없는 기업이에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돼요.
뭐 큐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기업들이 엄청 많아요. 전체 한 3분의 2는 이렇게 투자 이렇게 정식적으로 기업의 내용을 보고 투자할 수 없는 기업들이 거의 한 3분의 2는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는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고 그래요. 이런 기업은 자기가 투기한다는 걸 잘 인식을 하고 투자를 해야 돼요. 혹시 거래를 하더라도 이거는 기업의 내용과 관계없이 세력의 움직임을 따라서 얼른 먹고 빠져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기민하게 움직여야지 이 기업을 믿고 가면 큰일 나는 기업들이. 삼성물산 그럼 좋죠. 삼성물산은 이제 건설업, 무역 이런 걸 하니까 경기에 민감한 기업이에요. 경기가 좋아지면 이익이 좋아지는 기업. 매출액도 증가, 이익도 증가하고 다 좋죠. 주가가 13배니까 조금 싸죠. 제값보다 싸요. 이런 기업은 사가지고 길게 가져가도 돼요. 언제까지? 경기 민감주니까 한 2023년 말까지 이때 가져가고 2024년에는 안 갖고 있어야 되죠. 하여튼 뭐 매출액 이익 보면 이 기업이라고 할 수 없죠. 이거를 여러분이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와 기업이라고 할 수 없는 거를 구분하는 눈을 길러야 돼요. 투자 종목과 투자 종목이 아닌 기업, 그냥 단순히 주식 가지고 투기하는 기업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이브존 INC 매출액도 뭐 매출액이 증가하지는 않지만 이익은 굉장히 안정적이죠. 자, 이런 기업을 사가지고 오래 갖고 있으면 주가는 계속 그 자리에 그런다고 해서 기업이 망하진 않아요. 어떻게? 이런 기업은 샀다 팔았다 1년에 한 번씩 쌀 때 사고 비싸면 팔고 제값보다 쌀 때 사고 제값이 돼서 올라오면 팔고 이렇게 투자를 해야만 되는 종목이에요. 이런 기업 가지고 이익이 잘 나니까 가지고 5년 10년 갖고 있어 보자. 수익 안 나요. 그런 참고로 종류의 이런 기업에 따라서 전략은 달라지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매출과 이익이 급증하는 종목은 관심을 집중하고 기업을 파고들어야죠. 왜? 강한 성장과 함께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 하여튼 1분기 실적 발표한 종목들이 한 100개 정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수요일 날 제가 쭉 점검을 해드릴게요. 자, 지난해 그랬죠? 코리아 펀드가 미국에 코리아 펀드가 있는데 94년부터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는 펀드죠. 이 펀드를 기준으로 1999년이 인생 역전의 매수 찬스였고 그 10년 후에 외환위기라고 그러죠. 이때를 2009년 2008년 말부터 2009년 이 사이 세계 금융위기 이때가 또 인생 역전의 찬스였어요. 99년과 2008년에 걸맞는 똑같은 기회가 또 왔었죠. 2018년 말이에요. 작년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주가가 그렇게 하락할 때 여기저기 위기 소리가 나올 때 이때 주식 안 사면 언제 싸게 삽니까? 이 위기 소리 안 날 때 주식 사면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렇게. 위기라는 소리가 나와야만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10년 주기에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니까 주식을 하락해도 계속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올라오고 보니까 여기 올라왔죠? 네. 앞으로 이제 위로 움직일 일만 남았죠. 어떻게? 이렇게. 지금부터 17년 전 주가가 여기에 2015년 말 주가가 여기인데 그로부터 17년 전 주가가 여기. 그래서 이 주가의 움직임을 오려 가지고 여기다 붙이면 이런 모습이 돼요. 그렇다면 이 꼭지점 2007년도에 세웠던 꼭지점은 17년 후가 되면 여기에 와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투자를 하면서 과연 2007년 10월에 17년 후
또다시 주가가 저 꼭지까지 올라가는. 저는 이제 그때까지 여러분들께 주가 상승하는 거를 해설하면서 이제 가이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가이드를 잘 따라서 가셨으면 해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이제 운영하는 투자 클럽이 여기에요. 주라기의 주식투자 MBA 강의, 그래서 시장 해설, 투자하는 방법, 특히 장기 투자, 큰 상승을 처음부터 끝까지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이런 전략, 이런 거를 이제 소개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의 실적 분석 포함해서 하니까 필요하시면 함께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 주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